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극장에서 정말 재밌게 본 화제작이자 기대작인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빠르게 한 잔 말아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말아보기 전에 헤일 메리는 동명의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둘 다 보신 분들의 의견은 영화가 원작 소설의 내용을 최대한 잘 담아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만 해서 이게 별로다가 아니라 SF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잘 몰라도 이해가 될 만큼 친절하게 영화가 잘 녹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볼만하냐라고 하면 저의 대답은 Good. 입니다. 제가 물리학 전공의 찐 이과라서요. SF 영화 냄새만 나도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생각해내는 사람인데 프로젝트 헤일 메일은 제가 잘못 본 장면 말고는 딱히 걸릴 거 없이 아주 재밌고 감동적이게 잘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스포일러가 되는 리뷰를 할 건데 꼭 극장에서 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건이 되신다면 아이맥스나 돌비 상영관에서 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면서 프로젝트 헤일 메리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우선 줄거리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레이스는 우주 구하기 미션이 주어진 우주인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주인공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스가 우주선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무슨 역할이었지? 어디서 갔지? 여기가 태양계인가 아닌가? 이것부터 찾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 설명을 보자면 지구는 태양이 점점 에너지를 잃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태양의 에너지를 뺏어 먹으면서 지구의 기온을 내리고 있는 아스트로파즈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투입이 된 게 바로 그레이스고요. 그레이스가 어떻게 해서 아스트로파즈의 번식 방법을 알게 됩니다. 얘네가 세포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이산화탄소하고 적외선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을 쪼여가지고 번식을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이 아스트로파즈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생물인데 그걸 잘못 줘가지고 한순간에 우주선에 탈 과학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가 강제적으로 우주선에 타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현재 우주에 있는 그레이스가 차분히 떠올려 나가면서 그게 초반부를 지탱합니다. 그래서 그가 알게 된 것은 자기는 지금 태양계에 있지 않고 타우세티 행성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스크로파지들은 이상하게도 중심에 있는 항성에 에너지를 뺏어먹지 않기 때문에 걔를 연구하러 온 것까지도 알아냅니다. 사실 출발할 때 그 혼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레이스 외에도 선장님하고요, 공학자, 과학자 이렇게 3명이 왔었는데 영화상에서는 선장님하고 공학자가 죽은 걸로 나오고 그레이스만이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스트로파즈를 연구하려고 보고 있는데 이상한 끊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확대해서 보니까 다른 행성에서 온 우주선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이 우주선의 발견이 영화 내에서 변곡점으로 작용을 하면서요. 예고편에서 나온 그 돌 같은 로키가 나오면서 이 로키와 우당탕탕 협업의 시간을 가집니다. 왜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외계인이기 때문에 이 언어 체계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부터 하나하나 맞추게 되고 인간은 산소가 필수 조건으로 필요하지만 로키는 암모니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서로에게 치명적인 거죠. 그런 것을 로키의 공학 기술과 그레이스의 유머, 공감으로 잘 협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지 하다가 우주를 구할 방법을 찾아내는데 얘네가 협업을 해가지고 아스트로파즈를 이게 채취를 해요. 여기에서 항성으로 가는 거 하고 항성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2가지를 채취를 하는데 사실 번식 때문에 얘네가 항성 근처로 간다라는 가설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양이 조금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양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된 그레이스는 채취한 아스트로파즈를 확대하게 되고 거기서 아스트로파즈를 먹고 있는 포식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포식자는 향후
후에 그레이스가 타우메바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냥 타우에 아메바 붙인 거예요. 이걸 알았으니까 왕창 수집을 해가지고 각각의 은하계에 들고 가면 이제 별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수집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SF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 그 우주선이 날아가면서 별이 막 부딪혀서 이렇게 총총 피하는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와 맞먹는 긴장감 높고 흥미롭고 쫄리기까지 한 아주 흥미로운 그런 모험이 펼쳐지게 되고, 거기서 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로키가 자신을 희생해서 그레이스를 살리고, 로키가 회복하는 동안 그레이스는 타우메바를 배양을 시작하는데, 이 타우메바가 보니까 질소에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질소에 강한 돌연변이 타우메바까지 배양하게 됩니다. 로키는 기적적으로 깨어나고요. 파티를 벌인 다음에 그레이스와 로키는 헤어지게 되는데, 지구로 돌아가던 중 그레이스는 돌연변이 타우메바의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아스트로파지가 요만한 조그만한 세포인데 많은 에너지를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스트로파지로 행성간을 이동을 하는 우주선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타우메바가 아스트로파지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얘네가 뚫고 나가가지고 먹으니까 연료가 없어지면 큰일 나겠죠. 우주 미아가 되니까. 그런데 로키의 우주선이 모두가 아스트로파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큰일 난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레이스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로키를 구하러 갈 것이냐, 아니면 지구로 다시 귀환을 할 것이냐인데, 사실 여기에서 그레이스의 선택은 좀 예측 가능합니다. 로키를 구하러 갈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 얘기할 그레이스의 개인의 이야기에서 말하고 싶은데, 왜냐면 좀 지구에서 뭐 정부 칠 사람도 없고 외톨이였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정을 나눈 로키를 구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연구 방법이랑 해결책은 무인 탐사선 4개였나 5개 실어서 지구로 보내게 되고, 자신은 로키를 다시 찾아가고 로키와 같이 로키의 행성인 에리디언 행성으로 가면서 약간 여생을 보내는 듯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라인을 보자면, 제가 시간 순서대로 딱딱 끊어놨기 때문에 좀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단조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고, 이 2개인 듯하게 보이는 스토리 라인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3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그레이스의 개인의 이야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우주로 오기 전에 그레이스는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는 독불 장군 스타일의 괴짜 과학자였어요. 자신이 있는 그런 학문에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걸 주장을 하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뒤집는 좀 완전 진보적인 것을 주장을 하고, 기존에 있었던 거를 주장을 한 선배님들을 완전 깔보는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좌천이 돼서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과학교사도 보면 사실 이게 적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구에 크나큰 재앙이 오다 보니까 자신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그레이스가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레이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얘가 막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던가 무슨 사명감을 얻는다던가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양반은 좀 자기를 많이 괴짜라고 취급을 하고요. 뭐 연고지도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 좀 정을 붙인 것은 자신의 학생들 정도고, 나밖에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우주선을 타고 나가서 지구 혹은 전 우주를 구할 수 있는 일은 나밖에 할 수 없는데 이거 하기 싫다고 도망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레이스가 우주선에서 깨어나면서 기억상실에 이르면서 자신을 되찾아 나가는 과거의 회상에 대한 스토리 라인이 하나가 있고요. 우주선 안에 있는 그레이스가 이제부터 자기의 미션을 찾아나가는 현재의 스토리 라인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과거의 스토리 라인과 현재의 스토리 라인이 요렇게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입체감이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근데 로키하고 만나면서 현재로 이어지는 스토리 라인의 성격이 약간 바뀝니다. 로키가 등장하면서 외계인의 존재를 알게 된 그레이스는 그와 협력하기 위해서 지구에서는 하지 않았던 유대감을 쌓게 되고, 서로 공감하고 감정을 나누면서 우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로키와 연대를 하면서 자신의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좀
조금 찌질하고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극복하고 영웅으로 진화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로키를 만나기 전에는 그레이스가 우주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기억을 되살리고 자신이 해야 되는 미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노력하는 갈래 하나가 있는데, 그 속에서 현재와 과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스토리 라인이 쪼개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두 개의 라인이 오고 가다가 그레이스의 현재 스토리 라인이 로키와 만나면서 좀 더 개인의 이야기보다 우주를 구하는 그런 커다란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딱 이렇게만 보면 사실 앞뒤로 무자르듯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낄 수 있으나, 과거 회상이 로키와 만난 후에도 점점 떠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게 이질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개 방식은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평면적인 스토리 전개에서 루즈하게 끄는 것이 아니라 속도감을 주면서 흥미롭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 고증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소설이 영화화되는 경우가 정말 아주 많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젝트 헤일메일의 원작 작가는 영화 마션의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우주 3부작이라고 해가지고요. 마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헤일메일까지 판권이 다 팔린 상태고, 다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영화만 본 입장에서 과학적 고증이 아주 중요할까 싶습니다. 좀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 작가도 테스창 같이 공대 쪽의 인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의 성격이 굉장히 하드 SF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증을 엄청 잘 지킨 거죠. 그런데 이런 게 또 취향인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책을 읽을 때는 그런 게 취향이 좀 있어요. 그렇게 좀 하드 FS적인 모습을 좋아하는데, 영화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면 책은 볼 수 있는 시간이 일단 무한대예요. 무한대. 책 한 번 사면 무한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요. 근데 영화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특히 이렇게 상업 영화로 나온 거는 길어봤자 3시간 정도? 3시간 넘어가면 관객들이 많은 피로감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드 SF 소설을 원작으로 한 프로젝트 헤일 메리도 과학적 고증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보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곳에서는 원작 소설의 내용을 많이 담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원작에 비하면 설정의 설명이 비약해서 아쉽다라고도 하는데, 앞에서 말한 저의 개인적인 입장을 또 더하자면요. 영화는 모든 것을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색이 있는 거겠죠. 이런 맥락에서 너무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원작을 모르고 봐도 영화가 설정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딱히 들지 않으니까 아주 각색을 잘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원작자인 앤디 위어도 영화 각색이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이 과학 고증이란 것은 영화에 나와 있는 설정, 그러니까 뭐 아스트로파지라던가 로키의 우주선이라던가 로키의 외형이라던가 뭐 고체 제논이 나온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을 그리면서 작용 반작용은 잘 챙겼는지, 원심력으로 중력을 잘 만들었는지, 궤도 비행에서 탈출 속도는 잘 맞췄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아스트로파지가 태양 근처에 그렇게 가까이 갔는데 또 구성 성물이 물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타지 않고 있는 거 뭐 나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외계 물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F라면 뉴턴 3법칙은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 안에 나와 있는 과학적인 부분 중에 제가 좀 본 부분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우선 인공 중력을 만드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공 중력이잖아요. 그럼 중력이 뭔지부터 말해야 되는데, 중력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구가 물체를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근데 이걸 좀 넓게 말을 하자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공간을 휘게하는 힘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후자가 아니라 전자인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주 공간에서 우주인들이 살다 보면요, 나를 끌어당기는 게 없으니까 막 둥둥 떠다니고 막 컵 위에 이렇게 세워놓고 이런 거 봤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주여행 한번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잖아요. 우주라는 공간에서. 근데 인간은 지구 중력에 적합화된 생물체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근육
근육도 다 빠지고요. 혈액순환도 잘 안 일어날 수 있고요. 극단적인 우울감이라던가 뭐 이상이 생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중력 같은 힘으로 날 끌어당기게 하는 게 좀 중요해지는데 여기서 지구와 비슷한 생활 환경을 하기 위해서 나를 잡아당기는 힘을 만드는 것 중에 가장 간단한 힘이 원심력입니다. 그러면 원심력이란 무엇이냐? 정확하게 말하면 원심력은 없는 힘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투포환 선수가 됐어요. 이 투포환을 들고 이렇게 쭉 뻗고 뱅글뱅글 돌겠죠. 그러면 투포환이 나를 막 이끄는 그런 힘이 느껴지실 겁니다. 혹은 옛날에 놀이터에서 그 뺑뺑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타보면 자꾸 내 몸이 바깥으로 쏠리는 그런 힘을 느껴봤을 텐데 그게 원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영화 안에서는요. 이 도는 속력을 조절해 나가면서 중력과 같은 크기로 원심력을 만들어서 우주인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 한 번 생겨난 원심력은 멈추지 않을까라는 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 우주 공간에서는 멈추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것은 뉴턴 제1법칙, 일명 관성의 법칙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관성이 무엇이냐? 관성은 어떠한 물체가 자기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아주 러프하고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왜 지구에서는 이 관성이 없어 보일까요? 내가 만약에 저 컵을 뚝 하고 밀었으면 저 컵은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내가 힘을 줬으니까. 왜냐면 지구에서는 공기 마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뭐 표면적 마찰도 있기 때문에 멈추게 되는 것인데 우주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한번 힘을 줘서 우주선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 관성 때문에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뉴턴의 법칙이 나왔으니까 생각나는 제3법칙 작용 반작용도 한번 보고 싶은데 제가 좀 여기 덕후예요. 이 나쁜 취미라고나 할까? SF 영화가 나오면 작용 반작용을 잘 지켰나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일단 작용 반작용이 뭐냐면 내가 벽을 이렇게 민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벽을 민다고 해서 벽이 밀리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벽을 만약에 10N의 힘으로 밀었다면 벽도 나를 10N의 힘으로 밀기 때문에 얘가 밀리지 않는 거겠죠. 즉 내가 힘을 준 만큼 힘을 받는 쪽도 나한테 힘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SF 영화에서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우주인들이 바깥에서 막 나사 돌리고 어디 뭐 수리하고 하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항상 끈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끈의 존재는 우주선과 우주인을 연결시키는 것도 있지만 힘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보는 것은 딱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끈이 딱 매달고 난 다음에 어딘가에 부딪혀서 주인공에게 쭉 이렇게 쓸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끈이 이렇게 팽팽하게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끈을 썩둑 해버리면 지구에서는 뭐 이렇게 끈이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우주 공간에서는 내가 이렇게 끈을 원래 잡아당기고 있었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힘이 존재하니까 싹둑해버리면 이 끈이 저쪽으로 멀리 나가버리게 됩니다. 이런 게 아주 잘 나와 있는 영화가 그래비티인데요. 그래비티에서는 시간 단위로 쪼개가면서 잔해들이 나오잖아요. 그 잔해들에 부딪히면서 우주선도 날아가고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서 한번 잘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로키가 그레이스가 타오메바를 채집하기 위해서 막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레이스는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로키가 떠오르게 합니다. 로키는 힘이 너무 많이 든다, 불가능하다라는 그레이스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 우주선을 궤도에 올라태우고 여기에서 자신이 철사를 만들 테니까 길게 철사를 만들어서 채집을 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 궤도에 올라타면 왜 힘이 덜 들까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지구와 달 간의 공정관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보면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데 달이 힘을 쓰던가요? 뭐 엔진을 달아가지고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궤도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돌게 되거든요. 원래 추진력으로 올라가게 할 그 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키가 나서 말인데 로키가 음파로 사물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을 감지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레이스와 로키가 처음 만났을 때 로키는 소통을 위해서 그레이스의 행동을 따라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관인 눈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눈은 가시광선 수용기관이니까요. 그리고
가시광선, 즉 빛에 대해서 자극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이라던가 특수산색소 이론 같은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로키에 대해서도 이제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순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최고의 아웃풋은 바로 로키인 것 같습니다. 라이언 고슬고슬링 아니에요. 그레이스 집에 가려고 연료도 주고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기술력으로 모든 걸 만드는 최고의 공학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 말이 서로가 달라가지고 안녕 이렇게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마치 컨택트처럼 이것을 하나하나 대조를 해서 서로가 소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간단한 단어들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레이스 집 가? 의문 이런 식으로, 그레이스 어디 아파? 질문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너무 귀엽고요. 만약에 좀 자기가 싫은 때가 있으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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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반대 절대 반대 싫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것도 참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로키는 인간의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놀라기도 하고요. 지구의 풍경을 좋아하고 골렘같이 생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큰 것은 아니고 적당히 귀여운 사이즈의 앞뒤 양옆 구분이 없이 유연한 팔다리를 가졌고, 인간 입장에서는 아주 솔직한 당돌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희생해서 그레이스를 살려주는 도덕성까지. 사실 우리가 이런 SF 영화에서 로키와 같은 외계인을 본다면 인간과 같지 않으니까 지능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으나 그레이스보다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쯤에 로키 우주선을 구경하잖아요. 그때 그레이스도 모든 것을 기억해내고 그 과거는 이미 극복을 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디자인은 인터스텔라의 그 5차원 공간의 딥다크 버전인 우주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마시는 한 잔이라서요. 더 리뷰를 길게 끌진 않겠지만 정말 간만에 SF 영화 보면서 저 왜 이래? 라고 생각하지 않은 좋은 영화를 봤습니다.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꼭 극장에 가서 보는 걸 추천하고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영화는 스펙타클하기 때문에 정말 빵빵한 아이맥스관 혹은 돌비관에서 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면서 프로젝트 헤일 메일리에 대한 한 줄 평은 비자발적이고 따뜻한 친구가 있는 그러한 SF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마시는 한 잔을 마무리 지어 볼 건데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은 이렇게 웅장하고 따뜻한 감정선이 중요한 SF도 있구나 였습니다. 이게 좀 웃긴 말인데 제가 영화를 보기 전날에 하이라이프였나? 다른 SF 영화를 봤는데 여기는 끝도 없는 약간 딥다크 영화였거든요. 똑같은 SF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좀 착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라이언 고슬고슬링 분께서 이 영화를 찍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에드 아스트라랑 착각을 해가지고 에드 아스트라의 굉장히 화목하고 따뜻한 버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라이언 고슬고슬링 역시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좀 괴짜적이고 많이 막혀있는 찌질한 그런 너드미 같은 거를 잘 살렸다고 보고 로키 굿즈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로키 굿즈나 아니면 그 팥볼이라고 해야 되나? 얼스개 볼 있잖아요. 그거라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지을 거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에 답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또 봐요.